저는 AI가 결코 디플레 내지는 디스플레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케비노 씨는 AI 때문에 물가가 맞아요. 낮아진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토큰 가격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토큰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있고 미국의 모든 물가가 막 10% 20%씩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AI와 관련된 물가는 생각보다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멈출 조짐이 전혀 없잖아요. 네. 더 하면 더 했지.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케빈 워시 의장이 의도했었던 물가 안정은 굉장히 뒤의 일이고 오히려 점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금리가 좀 인상이 될 가능성이 생각보다 더 크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이것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조금씩 주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를 잘 통제를 할 수 있어. 대통령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 이런 강력한 시그널을 주면 오히려 시장의 금리는 천천히 오르거나 아니면 안 오를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이 물가가 계속해서 한시적일 거니까 계속해서 인하 쪽으로 계속 가능성을 열어두면 오히려 장기 금리는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이후로 시장 흐름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종전 이후로요. 네. 그러니까 좋게는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조금 깨림직한 거는 유가가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는 금리가 많이 안 떨어지고 네. 환율도 별로 안 떨어지고 네. 주가만 좋아서 그냥 뭐 전쟁이 끝나든 끝나지 않든 이런 괴리는 계속이 되는구나 그냥 그런 느낌이라서 약간 뭐 주식은 여전히 기존에 좋았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좋을 것 같은데 네. 나머지 기업들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제약 바이오나 코스닥이 오르긴 했지만 네. 이게 이제 그 반도체와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간의 괴리가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흐름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최근에 왜 이렇게 뭐 유가도 급락을 하고 네. 그 주식시장도 올라갔는데 주식시장의 변동성들이 엄청 크잖아요. 얼마 전에 그 보고서도 쓰신 것 같은데 이렇게 높은 변동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시장의 불안 요인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되나요? 근데 이제 지금 변동성이 저는 이제 그 물론 그 단일 종목 그 네. 레버리지 ETF 영향도 컸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주가가 오르는 속도에 비하면은 예를 들면 신용중자 잔고는 네. 그냥 주가 오르는 정도로 올랐거나 아니면 좀 덜 올랐고 근데 레버리지 ETF로의 자금 유입 속도가 대단히 빨랐습니다. 한 거의 200%인가 300%인가 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작년 대비해서 그냥 더블이 났는데 레버리지 ETF는 3배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 돈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레버리지 ETF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장 마감에 그 기준가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무조건 사야 되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거를 또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포지션들이 청산됐다가 들어오다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엄청난 그 변동성이 야기가 됐었던 것 같고 네. 그 다음에는 일단 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미국 시장은 뭐 20년, 30년의 연평균 뭐 6%, 7% 상승, 저희 코스피는 한 8, 9% 이렇게 성장하는 거에 비하면 뭐 하루에 말도 안 되게 8%씩 오르고 이런 날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변동성이 커지는 네.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그 통화 정책이 변할 때 보면은 추세가 꺾이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점 대비 한 10에서 15% 네. 요 정도의 조정은 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같이 결합된 거지 이게 막 엄청 시장이 불안해서 일반적으로는 주가와 변동성이 역으로 가긴 하지만 네. 지금의 모습은 그런 어떤 시장의 한계를 보여주는 변동성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알고 있던 변동성이랑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결국에는. 유가는 떨어졌는데 금리와 환율은 여전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고 주식만 좀 오르고 있는 게 깨림칙하다라는 말씀을 앞서서 주셨는데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그럼 계속 하고 계신 건지 내일 있을 FOMC에 대한 전망이 좀 어떠신가요? 내일은 되게 그 케빈 워시 의장이 네. 되게 중립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약간 덜 매파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전쟁도 끝났고 그리고 케빈 워시 의장이 많이들 보시듯이 그 절사 인플레는 네. 지금 실제 CPI보다 많이 낮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냥 중립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올릴 수도 있고 뭐 내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AI 투자를 많이 하는데 네. 저는 AI가 결코 디플레 내지는 디스플레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케빈 허씨랑 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네. 거죠. 케빈 그러니까 허씨는 AI 때문에 물가가 맞아요. 낮아진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이제 물가를 낮추려면 예를 들면 토큰 가격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토큰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있고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물가 중에 예를 들면 미국의 생산자 물가 중에 반도체 쪽 물가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엄청 올랐고 16%막 20%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또 전력 설비와 관련된 네. 물가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물가가 다 막 10% 20%씩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AI와 관련된 물가는 특히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물가는 생각보다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멈출 조짐이 전혀 없잖아요. 네네. 더 하면 더 했지.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케빈 워시 의장이 의도했었던 생산성 혁명에 의한 네. 물가 디스인플레, 네. 물가 안정은 굉장히 뒤의 일이고 적어도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지어가는 과정에서의 물가는 안 떨어진다. 적어도 안 떨어지고 오히려 점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서 뭐 당장 뭐 올해 뭐 금리를 뭐 한 번 올릴 거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이긴 한데 저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금리가 좀 인상이 될 가능성이 생각보다 또 크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미국의 뭐 10년물이나 30년물 금리가 잘 안 내려가는 것도 이런 것들이 먼저 반영된 걸로 봐도 되나요? 네. 물가가 생각보다 안 떨어진다. AI 네.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네. 회사채 발행, 네네. 이제 이것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조금씩 주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본의 BOJ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지는데 일본이 31년 만에 금리를 1.0% 수준으로 올렸는데 시장은 오히려 환호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니케이도 올랐고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이번에 이제 우에다 총재께서 안 나오셨잖아요. 네. 간이 안 좋으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제 8명 투표를 했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을 반대를 해서 이게 이제 연속적인 인상은 되게 어렵다. 굉장히 좀 더디게 인상이 될 거다. 네. 그리고 그 한 명이 다카이시 총리가 임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저희도 금통위에서 소수 의견이 나오면은 뭐 인하든 인상이든 쉽지 않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이제 일본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거의 만장일치일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여전히 일본의 물가와 기준금리 간의 간격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물가가 지금 2% 중반대인데 6%. 2%. 2%. 기업들이 느끼는 생산자 물가는 6%가 넘고요. 맞죠. 소비자 물가는 한 2.4%인가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1%잖아요. 아직도 한 140bp, 150bp의 간격이 어마어마하게 있고 또 2024년 마이너스 금리에서 이렇게 딱 한 다음부터 한 해에 2번 이상 금리를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더디게 정말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이 정도 가지고는 뭐 이게 그러니까 금리를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면은 이게 일본 밖에 있던 돈들이 일본 안으로 너무 빨리 들어올까봐 막 걱정을 했었는데 네. 이제 별로 그럴 조짐이 없는 거죠. 너무 더디게 하고 여전히 일본의 물가에 비해서는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여전히 이제 밖에서 수익을 찾는 돈들이 잘 안 들어오고 오히려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보여져서 저는 그 두 가지가 결국은 생각보다 일본의 금리 인상의 어떤 영향이 크지 않게 반영을 했었던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사모님 저희가 준비해 오신 자료도 화면에 함께 띄울 수 있으니까 언급을 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 네. 일본 BOJ가 그렇게 더디게 금리를 올리게 된 배경은 결국에는 예전에 그 2024년도 여름에 있었던 엔캐리 그 영향도 있었나요? 엔캐리 대규모 청산 그런 영향도 있었을까요? 그런 영향도 있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게 급격한 자금의 유출입을 막고자 하는 게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보다도 일본 사람들이 훨씬 더 좀 조심성이 많고 네네. 신중하다라는 거를 문화적으로도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또 자금에 또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자료에서 굳이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맨 왼쪽 그림인데요. 일본이 재정 적자가 되게 큽니다. 네. 원래도 정부 부채가 굉장히 큰데 다카이치 총리가 되면서 더 재정 적자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이게 일본으로 돈이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자꾸 그래도 여전히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돈들이 좀 많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행은 급하게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같은 일은 사실은 많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좀 네. 이해를 해봐도 좋을까요? 그럼 전체적으로 뭐 일본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일단은 올해까지는 뭔가 공격적으로 뭐 긴축을 할 가능성 크지 않아 보이는데 그러면은 그 저희가 5월 달이나 6월 달에 중간에 조정을 유발했던 금리 발자, 그러니까 금리가 뭐 특정 임계치 돌파해서 조정을 받는다. 여기에 대한 걱정도 저희가 당분간 조금 내려놔도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막 그 5월 달 막 네. 이럴 때 이제 미국 국채 금리 막 올라갔을 때 이제 이때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전쟁에 대한 이슈들도 있기는 했는데 이제 올라가는 속도가 대단히 빨랐죠. 그렇죠. 그리고 막 지표들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막 유가가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면서 갑자기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뭐 갑자기 또 고용도 막 그냥 생뚱맞게 잘 나오고 막 이러니까 영향을 좀 미쳤던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금리를 올린다 안 올린다 보다 시장의 기대를 어느 정도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게 ECB도 그렇고 BOJ도 그렇고 약간 시그널을 전부터 주면서 오히려 인상하고 나니까 금리가 물론 종전 영향도 있긴 합니다만은 좀 안정을 찾아가는 게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금리에 대한 걱정을 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말씀하셨는데 BOJ나 ECB는 뭐 딱 봐도 선제적으로 시그널을 주는데 연준은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예. 이거는 저희가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 시그널을 좀 세게 주는 게 네. 되게 좀 건전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AI가 생각보다 인플레 요인이다라고 보는 네. 물론 뭐 여러 논란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준이 금리를 너무 늦게 올려서 그러니까 2022년에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가 그 소위 말하는 파월 의장의 그 템퍼러릴리 네. 한시적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믿고 따라갔다가 갑자기 막 75bp씩 인상을 하니까 네. 그냥 시장이 그냥 녹아버렸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제때 인상을 해준다라는 연준은 인플레를 잘 통제를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늘 뭐 대통령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 이런 강력한 시그널을 주면 오히려 시장의 금리는 시중 금리는 뭐 10년물이든 30년물이든 좀 천천히 오르거나 아니면 안 오를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계속해서 인하 쪽으로 우리는 이 물가가 계속해서 한시적일 거니까 계속해서 인하 쪽으로 계속 가능성을 열어두면 오히려 장기 금리는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기대가 오히려 그렇게 달라질 기대치에 어긋날수록 시장 금리의 반응도 격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그 AI 기업들이 지금 현재 버블 논란이 있는데 네네. 버블이다라는 데는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버블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버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지만 버블은 알 수 없는 건데 그냥 주가만 많이 오른다고 해서 버블로 보는 것도 조금 무리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물론 스페이스X 같은 기업들을 참 이 밸류에이션으로 보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긴 한데, 근데 이제 저는 지금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버블로 보여지지도 않고 버블로 보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지금의 어떤 투자가 너무 이제 빨리 많이 급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한계가 언젠가는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인 거지, 이게 버블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워낙 네, 튼튼하잖아요. 맞습니다. 엔비디아 기업이 뭐 12개월 예상 이익 기준으로 해서 PR이 24배, 25배가 버블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뭐 소위 이제 밸류에이션 잣대로 버블이다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버블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히려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문제는 이 그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스페이스X도 그렇고 이제 엔트로픽도 그렇고 오픈 AI도 그렇고 이제 이런 미국 기업들의 IPO 네. 이거가 규모가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IPO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증자도 하고 네. 회사채도 회사채 발행하고. 발행도 하고. 네. 근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지난 10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은 자사주 매입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거의 2025년부터는 1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75조 달러 되는 시가총액에서 이제 한 1조 달러는 미국의 기업들이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가 주식을 샀었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사주 매입을 주식의 이제 매수라고 보고 증자 우선주 IPO 이런 것들을 주식의 공급이라고 보면은 주식의 공급보다 수요가 최소한 지난 30년 동안은 보면은 3배에서 4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환경 그 네. 환경이었네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경제가 좋고 뭐 실적도 좋고 이런 것도 있지만 공급이 별로 없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주식, 그러니까 상장하는 기업들도 계속 줄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죠. IPO도 센 IPO, 그러니까 거대한 IPO가 나타나고 있고, 돈 잘 벌고 있는 구글 같은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하고 증자도 하고 이러면서 이전보다는 주식의 공급보다 수요가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의 끝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계속 그 데이터 센터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돈을 밖에서 이제 뭐 채권을 발행하든 증자를 하든 IPO를 하든 계속 발행을 해서 공급은 막 늘어나는데 자사주는 또 그만큼 못 살 거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네. 네. 현금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서서히 이제 수급에 있어서 균형이 조금씩 이제 약해질 거고,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커졌을 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급락하거나 또는 추세적으로 좀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이다라고 좀 보여져서, 저는 한 내후년 정도, 내후년 정도에도 이런 그 거대한 IPO, 증자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문제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뭐 시장이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거를 가지고 막 너무 저희가 버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걱정은 되지만 조금 이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보면 미국 증시 뭐 책이 그 투자 서적이나 뭐 유튜브 다른 데에서 보면 미국 증시 투자할 때 강조를 하는 게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실적도 있었지만 미국은 다른 나라 증시보다 주주 환원을 열심히 하는 나라다라는 건데, 이제는 이 포인트는 조금 갈수록 희석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연금 계좌에서 네. 국내도 하지만 미국 주식이나 뭐 관련해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틀이 아마 올해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씩 바뀌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AI 기업들의 버블이냐 아니냐를 여쭤봤던 이유는 버블이 끝나는 시점에 투자를 잘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쭤본 거였는데, 사실 2, 3년 정도는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앞서서 요거를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준비해 오신 내용 중에 골디락스는 이제 끝났다라는 내용이 네. 있더라고요. 골디락스라는 게 물가가 안정이 되면서 경제가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끝났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AI가 약간 인플레스럽다라는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막 많은 것들을 지어가는 상황이고 네. 거기에 진짜 천문학적인 돈과 에너지와 전력과 반도체가 막 이렇게 블랙홀처럼 흡수가 되기 때문에 미국은 기본적으로는 좀 인플레스럽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경제가 지난 1분기 때 한 2%, 네. 정확하게는 지난 분기 대비 연율로 한 1.7, 1.8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데이터 센터 빼면은 사실 1%도 성장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AI의 투자가 굉장히 좀 크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AI 기업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저희가 이제 그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의 미국 경제는 소비로 네, 맞아요. 자기가 버는 것보다 소비를 많이 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물건을 많이 사주면서 이제 좀 그 물가도 그렇고 뭐 성장도 그렇고 한 2% 내외에서 되게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왔었는데 지금의 미국 경제는 갑자기 투자 중심으로 해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전력과 반도체를 너무나 완전히 그냥 막 다 쓸어 담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러면은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유가가 좀 빠지니까 좀 덜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좀 물가가 점진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 중에 좀 그러니까 직접적이진 않지만 지구의 다른 편에서도 지금 보면은 중국 같은 나라들이 집값이 약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올라가는 건가요,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많은 자원이나 에너지가 뭐 AI 데이터 센터를 하는데도 들어갔고 또 이번에 이란 전쟁을 거치면서 네. 많은 국가들이 지금 식량, 그다음에 뭐 에너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비축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세계 경제가 정말 좋아서 뭐 또는 뭐 성장을 잘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나라들과 기업들이 지금 생존 때문에 재고를 막 쌓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물가가 점진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될 것 같고 이제 그 과정이 이제 미국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고 미국이 막 빨아들이니까 미국에 이제 물건 잘 파는 나라들도 좋아지는데 이제 미국과 약간 관계가 끊어졌다시피 했던 중국마저도 전 세계 이제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막 다 올라가니까 뭐 부동산마저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은 이제는 조금 금리 그다음에 뭐 달러 그러니까 달러 약세 금리 하락 이런 골디락스 국면에서 저희가 좋아했었던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을 이제 좀 기대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졌다. 이제는 경제도 주식시장도 굉장히 높은 변동성에서 또 높은 자본 조달 비용, 원자재 가격 내에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산업들만 네. 좀 살아남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 그 극복할 수 있는 산업은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반도체 같은데 맞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의 사이클이 투자랑 관련이 있는 거고 네. 지금 가장 강력하게 투자가 되고 있는 게 데이터 센터이기 네.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반도체도 들어가고 뭐 최근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들어오면서 좀 주가가 빠졌던 네. 뭐 전력 기기 쪽도 그렇고 뭐 같은 AI 밸류 네, 체인에 있는 네. 그룹군들이요. 그런 쪽들은 다 같이 간다라고 생각이 좀 네. 들고요. 그리고 그런 쪽에 그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소재 쪽.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대한민국의 예를 들어서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막 주가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네. 생각보다 미국의 철강 업체들 주가도 되게 좋고 화학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소비재 쪽이 미국이 되게 좀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 보면 IT 업종 말고는 최근에 금융주도 되게 좋고요. 오늘 아침에도 막 JP 모건 막 3%씩 오르고 네. 그리고 소재나 산업재 같은 이런 류 뭐 예를 들면 캐터필러 같은 경우도 지금 사상 최고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아직 극복을 못했는데 캐터필러 같은 업체들은 먼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거는 이런 기계류, 산업재료의 산업에서 주도력이 있는 걸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이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AI 기업들도 오르겠지만 그와 관련된 뭐 전력기기라든지 이런 쪽도 오르겠지만 그 투자 용기가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다. 지금까지보다는이라고 좀 생각해봐도 될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업종으로 뭐 흔히 말해 그 순환매라던가 키 맞추기 그런 나타난다라기보다는 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 AI 밸류 체인 내 서로 돌고 도는 그런 걸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금리가 안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예를 들면 이제 한국에서도 뭐 소비재 쪽, 네. 제약 바이오 쪽, 뭐 아니면 뭐 인터넷 쪽 이런 쪽들도 이렇게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물론 유가 떨어지면서 저희도 3년 국채 금리도 네. 4.3 뭐 이렇게 갔던 게 10년짜리가 4.3 갔던 게 지금 4.07 이렇게 조금 떨어졌죠 오랜만에. 그렇지만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떨어져 줘야 또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이게 좀 대대적인 로테이션이 나타날 텐데 지금처럼 금리가 잘 안 떨어지고 오히려 인플레 때문에 뭐 계속 뭐 한국은행도 한두 번, 네. 뭐 ECB도 한두 번, 뭐 연준은 그냥 지켜보다가 올라가면 한 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금리를 올려가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뭐 중소형주 그다음에 뭐 소비 관련주들이 좋아지기보다는 철저히 지금 기업들이 돈을 지불하는 쪽들 네.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소재나 산업재 그리고 그쪽에 이제 자금 조달하는 데가 그랑 맞물리는 은행이나 증권 정도 이 정도가 내에서 계속해서 움직이지 이거를 벗어나서 새로운 산업으로 옮겨가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나라는 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여러모로 희망 고문을 가졌던 코스피 말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네. 올해 성과가 완전히 코스피에 비해서 너무나도 지금 처참했잖아요. 올해 여전히- 코스닥이 네. 10% 올랐고요. 네. 코스피가 100%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냥 코스닥 덜 올랐다고 코스닥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그냥 코스피 쪽에 관심을 갖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아무리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내놓더라도 좀 쉽지는 않겠다라고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저께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 상위 한 50개 종목들을 이렇게 봤더니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을 때는 막 전자, 하이닉스 많이 떨어지기도 네, 하고 그렇죠. 삼성전기 같은 것도 막 급락하기도 살벌했죠. 하고 그랬는데 결국 지금 이렇게 보면은 올해 셌던 업종들이 그냥 다 거의 다 제자리에 왔거나 제일 잘 견뎠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올해 많이 빠졌던 업종들이 주가 조정 과정에서 네. 하루 이틀 정도는 반등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전쟁 이후로 이렇게 딱 보면 거의 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올해 좋았던 애들이 계속 좋더라고요. 죽더라도 주도주에서 죽자 이게 맞는 거네요. 그게 사실.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지금 너무 그러니까 반도체와 반도체가 아닌 거를 제가 너무 구분하고 싶진 않지만 네. 네. 너무 괴리가 큽니다. 그리고 확실히 코스닥은 반도체가 아닌 수출 다른 쪽이 좋을 때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이 저희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있지만 제약 바이오도 있고 그렇죠. 뭐 2차 전지도 있고 있다 보니까 이게 반도체가 너무 독주할 때는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가 좀 기울기가 약간 이렇게라도 올라가더라도 기울기가 조금 이렇게 떨어져줘야 네. 네. 근데 뭐 7월에 뭐 하이닉스 ADR 상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전혀 그럴 조짐은 아직은 좀 없을 것 같고 네. 근데 코스닥의 그 승강제 네. 저는 이거는 되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코스피도 그렇고 다른 나라 주식들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실적이 좋은 업체와 안 좋은 업체들이 다 섞여져 있으면은 네. 사실 좀 그 시장에 대한 어떤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여러 산업들이 있지만 적자가 나는 산업들이 몇 개가 있으면 뭐 전체적으로는 그 기업들 빼면은 막 PR이 되게 낮아도 주가가 잘 못 갔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그래도 이익을 낼 때 코스피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좀 올랐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코스닥 기업들은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보다 적은 기업들이 3분의 1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코스닥 기업들이 또 1,100개인가 1,500개인가 이렇게 많죠. 기업들 수가 많은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은 이제 가치 있게 되면은 오히려 코스닥 내에서도 그래도 성장을 잘 하는 기업들이 제대로 밸류에이션이나 적정한 평가를 받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승강제 도입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게 물론 코스피가 좀 더 싸 보이고 코스닥이 되게 비싸 보이는데 코스닥에서도 이제 적자 기업들, 높은 기업들 걸러내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막 코스피만큼 싸진 않겠지만 그래도 적정하게 어느 정도 밸류가 나오는 기업들이 보일 것 같고 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도쿄 증권거래소를 프라임 시장과 뭐 스탠다드 시장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면서 그때부터 제대로 리레이팅이라는 것들에 대한 시도들이 본격화되어서 올해는 사실 코스닥이 뭐 수급이나 뭐 이 펀더멘탈로 가기는 대단히 어렵고 다만 승강제 도입은 좀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니까 100개나 150개 안에 들어가는 기업과 안 가는 기업들에게 구분을 하는 게 사실 되게 좀 마음은 아프지만 그거를 해내야 사실 코스닥에서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기업들이 그래도 좀 좋은 평가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